갈비찜 냄새 진동하는 식탁에서 쫓겨나 콩나물국에 찬밥 말아 서서 먹어본 적 있습니까? 75 평생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이 집을 일궜건만 며느리와 아들 놈은 50억 보상금을 가로채려 요양원에 가둘 궁리만 하더군요. 하지만 놈들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서러운 눈물과 함께 찬밥을 꾸역꾸역 삼키고 있을 때 제 품속 녹음기 불빛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을요. 오늘 그 추악한 폐륜의 진실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선택과 판단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김옥순 씨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75 먹은 저는 오늘도 새벽 4시가 되자마자 눈을 떴습니다. 낡은 창고방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는데 무릎 관절에서 뚝 하고 마른 나뭇가지 꺾이는 소리가 나더군요. 습기가 잔뜩 찬 이불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서 그걸 걷어내는 것조차 제게는 고역이었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없는 이 구석방에서는 한여름에도 곰팡내와 퀴퀴한 노인 냄새가 빠지질 않았거든요. 저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2층 집은 남편과 제가 40년 넘게 생선 비린내를 뒤집어서 가며 피땀 흘려 지은 제 인생 그 자체인 집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집의 주인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밥해주고 청소해주는 돈 한 푼 못 받는 늙은 식모일 뿐이었지요. 싱크대 앞에는 어젯밤 며느리 식구들이 먹고 남긴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찬물에 고무장갑도 없이 손을 담그니 손가락 마디마디가 시큰거려 왔습니다. 설거지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해야 했습니다. 안방에서 자고 있는 상전들이 깨면 안 되니까요. 아침 6시가 되자 저는 갈비찜을 안 쳤습니다. 며느리가 어제 저녁에 어머니 요즘 입맛이 없는데 갈비찜이나 좀 해주세요 라고 스치듯 던진 말 때문이었지요. 핏물을 빼고 배와 양파를 갈아 넣고 간장 양념을 졸이는 동안 달짝지근한 냄새가 온 집안을 채웠습니다. 정작 저는 어제 점심 이후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빈속이었습니다. 냄새를 맡으니 위액이 올라와 속이 쓰려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8시가 되자 안방 문이 열리고 며느리 미영과 아들 준석이 나왔습니다. 뒤이어 2층 건넌방에서 며느리의 친정엄마인 사돈 할머니까지 부스스한 얼굴로 내려왔지요. 아유, 냄새 좋네. 사돈 어른, 아침부터 고생하셨어. 사돈 할머니는 식탁 상석에 자연스럽게 앉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미영은 제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수저를 놓았지요. 아들 준석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4명이 앉을 수 있는 식탁에는 이미 그들 셋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남은 의자 하나에는 며느리의 명품 가방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국그릇에 밥을 퍼서 식탁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이 식탁 중앙에 놓이자 세 사람의 젓가락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고기가 좀 질기네. 다음엔 압력밥솥에 좀 오래 삶으세요. 미영이 갈비를 뜯으며 툭 내뱉었습니다. 잘 먹겠다는 인사는커녕 아침부터 타박이었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그들이 먹다 남긴 식은 콩나물국에 밥을 말았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찬밥 덩어리가 까끌까끌해서 자꾸만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씹는 소리가 거슬릴까봐 저는 입안에서 밥알을 녹여가며 조용히 삼켰습니다. 여보, 그 이야기 들었어. 요양원 등급 신청 말이야. 며느리가 밥을 먹다 말고 아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숟가락질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알아봤는데 어머니 정도면 장기 요양 등급 받을 수 있을 거래. 근데 치매 진단이 있어야 점수가 잘 나온다던데. 아들의 무심한 대답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치매라니요. 저는 가끔 깜빡하긴 해도 정신은 멀쩡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박서방, 자네 어머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어제도 내 양말을 세탁기에 같이 넣었더라고. 그게 치매 초기 증상이야. 사돈 할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세탁기에 양말을 넣은 건 사돈 본인이었는데 그걸 제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억울해서 입을 열려다가 며느리의 날카로운 눈빛을 보고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안 그래도 요양병원 원장님이랑 통화했어. 진단서는 걱정 말라고 하시더라. 우리 어머니 편하게 모셔야지. 여기 계시면 우리 눈치 보느라 힘드시잖아. 미영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내용은 끔찍했습니다.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 요양원에 가두겠다는 말을 마치 효도라도 하는 양 포장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저를 몰아내려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조합에서 연락 왔어. 우리 집 대지 지분이 커서 보상금이 50억은 넘게 나온대. 아들의 목소리가 살짝 들떴습니다. 50억. 그 돈이 문제였습니다. 이 집 명의는 아직 제 앞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성년후견인 신청부터 서둘러야겠네.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걸 증명해야 우리가 재산 관리를 대신할 수 있잖아. 며느리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저는 이미 사람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장애물이자 돈주머니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그들이 거실 소파에 앉아 과일을 깎아 먹는 동안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에 섞여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남 아파트 모델하우스 가봤는데 진짜 좋더라. 보상금 나오면 바로 계약하자. 엄마, 내 차도 바꿔주는 거지. 이번에 나온 외제차 진짜 예쁘던데. 제 집을 팔아치울 생각에 신이 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고무장갑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40년 전 남편과 리어카를 끌며 생선을 팔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터져서 피가 났고 여름이면 생선 썩는 냄새가 몸에 배어 버스도 못 탔지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것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그 모든 걸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저는 2층 창고방으로 올라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장롱 깊숙한 곳, 곰팡내 나는 소미불 사이를 뒤져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남편이 생전에 쓰던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이 라디오를 끼고 살았지요. 라디오 뒷면 건전지 덮개를 열자 그 안에는 콩알만한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가게 도둑을 잡으려고 남편이 사두었던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건전지를 갈아 끼우고 작동 버튼을 눌러보았습니다. 지직하는 잡음과 함께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쓸만했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 저것들이 나를 요양원에 가두고 집을 뺏으려나 봐. 저는 녹음기를 부여잡고 남편의 사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웃고만 있었지요. 저는 눈물을 닦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주름지고 초라한 노인네가 서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대로는 못 죽지. 내 돈, 내 집, 10원 한 장도 너희한테는 못 준다. 저는 녹음기를 앞치마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차가운 기계의 감촉이 허벅지에 닿자 묘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쟁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뻔뻔한 사돈까지. 그들이 뱉은 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을 작정이었습니다. 그 말들이 언젠가 그들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테니까요. 창문 밖에서는 매미들이 시끄럽게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맴매 무는 소리가 마치 제 처지를 비웃는 것 같았지만 저는 창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저 소리마저도 이제는 제 편으로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방문을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아래층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대화가 이 열린 문을 통해 제 녹음기로 고스란히 들어올 것입니다. 저는 숨죽인 채 사냥감을 노리는 늙은 호랑이처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침에 놓인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연기라고 할 것도 없었지요. 그들이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무시하던 그 모습 그대로 저 역시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일부러 설탕 단지에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쏟아부었습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가 설탕 위로 수북하게 쌓이는 소리가 사그락거리며 부엌의 정적을 깼지요. 아니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설탕에 소금을 부으면 어떡해요? 며느리 미영이 기겁하며 달려왔지만 저는 멍한 표정으로 며느리의 등 뒤에 있는 허공을 향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제 오셨어요? 진지는 드셨고 죽은 시어머니에게 말을 거는 제 모습에 미영은 소름이 돋는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지요. 저의 치매 증상이 심해질수록 그녀의 계획은 빨라질 테니까요. 그날 오후 미영은 저를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동네 주민센터였습니다. 어머니, 나라에서 노인연금 더 준대서 서류 좀 떼러 왔어요. 들어가서 아무 말 말고 가만히 계세요. 아셨죠? 미영은 제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속삭였지만 그 손길은 수갑처럼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녀가 노리는 것은 연금이 아니라 제 인감증명서였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려면 제 인감이 필수였으니까요. 창구 앞에는 젊은 공무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은 능숙하게 서류를 내밀며 웃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인감증명서 좀 떼려고요. 제가 며느리예요. 공무원은 모니터를 보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본인 오셨네요? 할머니, 여기 지문 좀 찍어주시겠어요? 공무원이 지문 인식기에 불을 켰습니다. 미영이 제 엄지손가락을 억지로 잡아 인식기에 갖다 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손가락에 힘을 주어 빳빳하게 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지요. 우리 영감배 타러 갔는데 언제 들어오나 몰라. 배 들어오면 생선 팔아야 하는데. 주민센터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공무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의사 표현이 명확하지 않으면 발급이 어렵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수습하려 했지요. 아니에요. 잠깐 착각하신 거예요. 어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도장만 찍으면 된다니까요. 미영이 제 손을 꼬집으며 속삭였지만 저는 계속해서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공무원은 단호하게 서류를 돌려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인 의사 확인이 안 돼서 발급해 드릴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후견인 지정받아서 오셔야 해요. 미영은 서류를 낚아채듯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그녀는 핸들을 꽉 내리치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이씨,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네. 노인네가 곱게 미치지 않고 왜 하필 이럴 때. 저는 뒷좌석에서 멍하니 창밖을 보는 척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제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이걸 뺏기지 않으려면 더 철저하게 미친 척을 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찍 방에 들어가는 척하며 2층 창고방 문을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아래층 거실에서는 삼겹살을 굽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지요. 기름 끓는 소리와 함께 소주잔 부딪히는 소리가 제 방까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자, 건배. 우리 미영이 고생했네. 주민센터 일은 잊어버려. 어차피 후견인 지정되면 다 해결될 일이야. 차돈 할머니의 위로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죽인 채 방문 틈으로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재개발 보상금 예상 명세서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요. 원장님한테 전화했어. 내일 오전에 바로 왕진 오시기로 했고, 진단서만 나오면 성년후견인 신청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거야. 미영이 상추에 고기를 싸며 말했습니다. 입안 가득 고기를 우물거리며 말하는 탓에 발음이 뭉개졌지만 성년후견인이라는 단어만큼은 제 귀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그 돈 나오면 우리 오빠 사업 자금부터 융통해줘. 알았지? 그리고 남은 돈으로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고. 미영이 아들 준석의 술잔을 채우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준석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해실거렸지요. 당연하지. 당신 오빠가 잘 돼야 우리도 좋지. 어머니는 요양원 가시면 편하게 지내실 거야. 거기가 시설이 그렇게 좋다네. 시설이 좋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며칠 전 저는 미영이 요양원 원장과 통화하는 내용을 엿들었거든요. 네, 원장님. 제일 저렴한 방으로 해주세요. 창문 없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정신도 오락가락 하시는데 뷰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네.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으로요. 문 잠그는 거 확실하죠? 그때 미영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건조했습니다. 마치 쓰다 버린 가구 하나를 처분하는 듯한 말투였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트랜지스터 라디오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하는 작은 소리가 났지만 거실의 웃음소리에 묻혀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가 미세하게 제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하나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미영이 시어머니를 짐짝이라 부르는 소리, 사돈이 노인네가 밥만 축낸다며 혀를 차는 소리까지 모두요.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영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화장을 고치고 있었지요. 어머니, 오늘 손님 오실 거예요. 옷 좀 갈아입으세요. 미영이 제게 던져준 옷은 낡고 색이 바랜 몸빼 바지였습니다. 시장 바닥에서나 볼 법한 싸구려 옷이었지요. 미영은 제가 초라해 보일수록 자신의 효심이 돋보일 거라 계산한 모양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양복을 입은 남자가 왕진 가방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말했던 그 요양원 원장이었지요. 그는 제 눈도 제대로 맞추지 않고 대충 몇 가지 질문만 던졌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저는 멍한 표정으로 엉뚱한 대답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영감이 배 타고 나갔는데 언제 들어오나 몰라. 원장은 며느리를 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심각하시네요. 이 정도면 중증치매 소견서 쓰는데 문제 없겠습니다. 미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원장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지요. 원장은 능숙한 솜씨로 봉투를 안주머니에 챙겨 넣었습니다. 뇌물과 조작된 진단서가 오가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들이 작당 모의를 끝내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 동안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화장대 위에 올려둔 재개발 보상금 신청 서류가 보였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신청인 란에는 이미 아들 박준석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인감도장은 며느리가 미리 훔쳐가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을 게 뻔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비릿하게 입안에 퍼졌지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 서류가 구청에 접수되는 순간 제 50억과 집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테니까요. 그날 밤 미영은 저를 불러 앉혀놓고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동네 경로잔치 하는 거 아시죠? 거기 구청장님도 오신대요. 제가 이번에 부녀회장 후보로 나갔잖아요. 저는 모르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서 어머니가 딱 한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나 요양원도 제일 좋은 곳으로 보내준다. 아셨죠? 만약 실수하면. 알죠? 밥도 없고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미영의 눈빛에는 섬뜩한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만약 실수를 한다면 요양원이 아니라 지옥이라도 보낼 기세였지요. 그래, 내 며느리가 최고지. 최고고 말고. 제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미영은 만족스러운 듯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 손길은 시어머니를 다독이는 게 아니라 잘 훈련된 개를 칭찬하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우리 어머니세요. 그날 옷 예쁘게 입혀드릴게요.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며느리 효부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소문 내주마. 내가 상상도 못할 소문을 내주마. 며칠 뒤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쌈짓돈을 꺼냈습니다. 평생 생선 비린내를 맡아가며 모은 꼬깃꼬깃한 현금 500만 원이었지요. 저는 돈을 신문지에 둘둘 말아 미영에게 내밀었습니다. 애미야, 이게 내 전 재산이다. 나 요양원 가기 전에 동네 사람들한테 밥이라도 한 끼 사고 싶어서 그래. 미영의 눈이 돈뭉치를 보자마자 번들거렸습니다. 50억 원에 비하면 푼돈이었지만 공돈을 마다할 미영이 아니었지요. 어머니, 이런 돈이 어디서 나셨어요? 세상에, 역시 어머니 마음 씀씀이는 알아줘야 해. 미영은 제 손에서 돈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 돈이 제 피와 땀이라는 건 안중에도 없었지요. 미영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돈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세탁할 계획뿐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이 돈으로 아주 성대하게 잔치 열어드릴게요. 현수막도 크게 걸고요. 미영은 신이 나서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청장 비서실 부녀회의원들, 그리고 출장 뷔페 업체까지. 저는 방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주인공이 될 무대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그곳은 제가 준비한 화려한 처형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잔치를 하루 앞둔 오후, 며느리 미영은 저를 차에 태우고 동네 사거리에 있는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위해 꽃단장을 시켜줄 리는 만무했지요. 차에 타자마자 미영은 코를 막으며 창문을 신경질적으로 내렸습니다. 제 몸에서 나는 파스 냄새와 노인 특유의 묵은내가 역하다는 무언의 시위였거든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평화로웠지만 차 안의 공기는 살얼음 판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미용실에 들어서자 독한 파마약 냄새와 습한 수증기가 안경에 뿌옇게 서렸습니다. 원장은 우리 고부고후를 보자마자 호들갑을 떨며 마중을 나왔지요. 아유, 효부 며느님 오셨네. 오늘 시어머니 머리하시게. 미영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쇄골이 으스러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고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네, 원장님. 내일 잔치도 있고 그 뒤에 요양원 가시니까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마지막이라는 단어에 원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미영은 마치 시한부 환자를 보내는 보호자처럼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눈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장사꾼의 눈빛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자 원장이 제 머리에 물을 뿌리고 가위를 들이댔습니다. 차가운 물방울이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느낌이 소름 끼치도록 싫었습니다. 싹둑 싹둑 가위질 소리가 날 때마다 제 75년 세월이 듬성듬성 잘려나가는 기분이 들었지요. 미영은 잡지를 보는 척하며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원장에게 헛소리라도 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게 뻔히 보였거든요. 원장이 제 머리카락을 거칠게 빗어 넘길 때마다 두피가 따끔거렸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저를 바라봤습니다. 흰 머리가 듬성듬성한 늙은이가 초점 없는 눈으로 앉아 있었지요. 하지만 그 멍한 눈동자 깊은 곳,
동공 안쪽에서는 시퍼런 불꽃이 일렁이고 있다는 걸 그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미용실에서 돌아온 저는 현기증을 느끼며 안방 문지방을 넘으려다 멈칫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낯익은 가구가 보였거든요. 바로 제 남편이 생전에 아끼던 자개장 서랍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아들 준석이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지요. 옷가지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준석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아, 찾았다. 준석의 손에 들린 것은 제가 장롱 깊숙한 곳, 겨울 양말 뭉치 속에 숨겨두었던 인감도장이었습니다.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깎아 붉은색 인주밥이 켜켜이 묵은 제 분신과도 같은 도장이었지요. 준석은 도장을 찾자마자 거실로 뛰어나가 며느리와 사돈에게 흔들어 보였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지요. 장모님, 미영아, 도장 찾았어. 이제 서류만 찍으면 끝이야. 거실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돈 할머니는 박수까지 치며 좋아했지요. 아이고, 박서방 장하다. 그 노인네가 어찌나 꽁꽁 숨겨뒀는지 못 찾는 줄 알고 내가 10년 감수했네. 그들은 거실 테이블 위에 수십 장의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수령 위임장, 성년후견인 신청서, 그리고 부동산 처분 동의서까지. 제 전 재산을 강탈하기 위한 문서들이 하얀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인주통을 열었습니다. 매캐한 인주 냄새가 제 코끝까지 날아왔습니다. 준석이 도장에 붉은 인주를 듬뿍 묻혀 서류 위에 쿵 하고 내리찍는 순간 제 심장도 함께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쿵, 쿵, 쿵. 그 소리는 단순한 도장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등에 칼을 꽂는 소리였고 50년 피땀 흘려 지켜온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파열음이었습니다. 그래, 찍어라. 마음껏 찍어라. 그 도장이 너희를 지옥으로 보내는 낙인이 될 테니까. 저는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저는 돌아가신 남편의 이름을 속으로 부르며 버텼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은 잔치 전야제라도 열린 듯 시끌벅적했습니다. 며느리 미영은 저에게서 뺏어간 500만 원 중 일부로 백화점 쇼핑을 하고 돌아왔지요. 양손 가득 들린 쇼핑백에서는 화려한 옷과 구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작 제게 던져준 것은 시장통 좌판에서 샀을 법한 촌스러운 색동저고리 한 벌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이거 입으세요. 주인공이시니까 알록달록한 게 좋잖아요. 치매 환자들은 원래 이런 거 좋아한대요. 미영이 제 몸에 저고리를 대보며 킬킬거렸습니다. 저를 우스꽝스러운 광대처럼 만들어 놓고 자신은 우아한 한복을 입어 돋보이려는 속셈이 뻔했지요. 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저고리를 받아들었습니다. 거친 싸구려 원단이 손끝을 스칠 때마다 까슬까슬한 불쾌감이 전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습한 바람이 창문을 덜컹거리게 했지요. 아들 내외와 사돈은 거실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미리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내일 잔치 끝나고 요양원 차 오면 바로 태워보내는 거 확실하지? 사돈 할머니가 술기운이 오른 불구죽죽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장모님. 요양원 원장이랑 입 다 맞췄다니까요. 어머니가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요. 진정제 한 방이면 조용해진답니다. 가는 동안 푹 주무실 거예요. 준석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골치 아픈 짐을 덜어내게 되어 홀가분하다는 듯 목소리가 붕 떠 있었지요. 저는 창고방 문을 잠그고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 안에는 제 마지막 무기인 트랜지스터 라디오와 여분의 건전지, 그리고 며칠 동안 목숨 걸고 녹음한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라디오의 재생 버튼을 눌러보았습니다. 지겨워. 저 노인네 언제 뒤져. 빨리 죽어야 50억. 며느리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마자 저는 황급히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소리가 너무나 선명해서 심장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거든요. 이 작은 기계 하나에 제 남은 인생과 놈들의 파멸이 달려 있었습니다. 라디오의 차가운 금속성 감촉이 제 뜨거워진 손바닥을 식혀주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지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제 가슴을 두드리는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어둠에 잠긴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내일 쓰라고 빌려다 놓은 휠체어였습니다. 멀쩡한 다리를 가진 저를 앉은뱅이 환자로 만들기 위한 소품이었지요. 저는 휠체어 바퀴를 손으로 천천히 굴려보았습니다. 기름칠이 잘 된 바퀴는 소리 없이 미끄러졌습니다. 내일 이 휠체어를 타고 무대 위로 올라갈 때 저는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놈들이 방심할 테고, 그래야 반격의 칼날이 더 깊숙이 박힐 테니까요. 여보, 보고 있어요? 내일 내가 당신 목까지 다 갚아줄게. 저는 어둠 속에서 남편의 영정을 향해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거실을 하얗게 비췄다 사라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비친 거실의 풍경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술병과 안주 접시가 널려 있고 놈들이 벗어 던진 옷가지가 뱀 허물처럼 바닥에 뒹굴고 있었지요. 저는 그 역겨운 풍경을 눈에 새기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아릿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가슴 속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저 화려한 현수막 아래서 가장 추악한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 제 눈빛만이 맹수처럼 시퍼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경로잔치가 열린 공원은 아침부터 시끌벅적했습니다. 동네 부녀 회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국밥을 퍼날랐고 대형 스피커에서는 경쾌한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와 사람들의 흥을 돋우고 있었지요. 고기 굽는 고소한 냄새와 막걸리의 시큼한 냄새가 뒤섞여 공원 전체를 진동했습니다. 상석에는 구청장과 지역 유지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오늘의 주인공인 며느리 미영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미영은 곱게 차려입은 한복 자태를 뽐내며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사람 좋은 미소가 가득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시커먼 탐욕을 아는 사람은 오직 저뿐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우리 동네 효부 김미영 씨를 소개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며느리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환호했지요. 미영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은 객석에 앉은 구청장의 표정을 살피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아래 휠체어에 앉아 그 역겨운 연극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제 뒤에는 아들 준석과 사돈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얌전히 앉아 있는지 감시하는 간수들이었습니다. 휠체어 손잡이를 잡은 준석의 손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준석이 제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아시죠? 올라가서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며느리 고맙다 그 한마디면 끝납니다. 그러면 요양원 가서도 밥은 굶지 않게 해드릴게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협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초점 없는 눈으로 고개만 끄덕였지요. 제 무릎 위에 놓인 낡은 담요 밑에는 차가운 라디오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금속의 냉기만이 떨리는 저를 지탱해주고 있었지요. 드디어 효행상 시상 순서가 되었습니다. 구청장이 무대로 올라와 미영에게 상패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며느리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데 김미영 씨는 정말 대단해요. 우리 구의 자랑입니다.
구청장의 칭찬에 미영은 눈물까지 글썽이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소감을 말하기 시작했지요. 부족한 제가 이런 상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제게 친정엄마나 다름없으신 분이라 당연한 도리를 했을 뿐인데요. 객석에서는 감동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노인들도 보였지요. 미영은 분위기를 몰아 저를 무대 위로 불렀습니다. 자신의 효심을 증명할 살아있는 소품이 필요했던 겁니다. 어머니, 이리 올라오세요. 오늘 잔치는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준석이 휠체어를 밀고 무대 중앙으로 나갔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저는 휠체어에서 힘겹게 일어나는 척하며 비틀거렸습니다. 미영이 얼른 달려와 저를 부축했지요. 그녀의 손톱이 제 팔뚝을 파고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겉으로는 부축이지만 속으로는 똑바로 해. 안 그러면 죽어라고 경고하는 손길이었습니다. 사회자가 제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며느님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며느님이 얼마나 고마우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 숨겨두었던 라디오를 꺼내 마이크 앞에 갖다 댔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치매 때문에 라디오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줄 알고 웅성거렸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지만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에서 라디오를 뺏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여기서 노래 들으시게요. 하지만 제가 더 빨랐습니다. 저는 미영의 손을 뿌리치고 라디오의 재생 버튼을 힘껏 눌렀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고성능 앰프 스피커를 타고 지직거리는 잡음이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진실이 터져나올 차례였습니다. 아우, 지겨워. 저 노인네 언제 뒤져. 밥값도 아까워 죽겠네. 그 순간 고성능 앰프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온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시끌벅적하던 잔칫집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까지 흥겨운 트로트 가락에 맞춰 젓가락을 두드리던 소리, 접시가 부딪히며 나는 달그락거리는 소리, 뛰어다니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거짓말처럼 한꺼번에 멈췄습니다. 공원에는 오직 스피커에서 나오는 지직거리는 잡음과 며느리의 도끼 어린 목소리만이 맴돌았지요. 수백 개의 눈동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대 위에 서 있는 며느리 미영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 시선들은 마치 화살처럼 날아와 미영의 전신을 꿰뚫는 듯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누가 장난친 거예요. 방송사고야. 미영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스피커 쪽으로 달려가 전선을 뽑으려 했지요. 손을 덜덜 떨며 앰프를 만지는 그녀의 뒷모습은 처량하다 못해 괴기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휠체어 팔걸이 밑에 숨겨두었던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다시 한번 꾹 눌렀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또렷하고 선명한 목소리가 공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요양원 보내면 끝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 힘들잖아요. 집도 정리하고 서류도 다 처리해버리면 그만이야. 원장이 독방에 가두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거지 뭐.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저게 사람이야? 저게 무슨 소리야, 죽인다고. 앞줄에 앉아있던 구청장의 얼굴이 흙빛으로 굳어갔습니다. 그는 방금까지 미영에게 효행상을 주며 칭찬했던 자신의 손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구청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미영 씨, 이게 무슨 녹음입니까? 해명하세요. 미영은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불안하게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휠체어 바퀴를 손으로 천천히 굴려 무대 중앙으로 나갔습니다. 바퀴가 구르는 미세한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좌중은 숨을 죽이고 저를 주시하고 있었지요.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차분하고 냉정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제 며느리 목소리입니다. 제가 치매에 걸린 척하며 냄새나는 방구석에 갇혀 들은 말들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미영은 무대 바닥에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짐승처럼 내 발로 기어와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오해예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제발요.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이 제 무릎에 닿았습니다. 그 축축하고 끈적한 느낌에 소름이 돋았지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내가 나를 식탁에서 쫓아내던 날, 내가 먹다 남은 콩나물국에 찬밥을 말아 싱크대 앞에서 허겁지겁 먹게 하던 날, 너희가 거실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내 장례식 비용을 계산하던 날, 그때부터 나는 귀를 열고 다 듣고 있었다. 제 고백이 이어지자 객석에 있던 동네 사람들 중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저건 학대잖아요. 노인 학대야. 그 말이 불씨가 되어 잔치장은 순식간에 성난 파도처럼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며느리가 어딨어. 천벌을 받을 년. 아들놈은 뭐 했대? 저 옆에 서 있는 게 아들이야? 무대 아래서 눈치만 보고 있던 아들 준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쥐구멍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돈 할머니는 이미 혼절한 척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부축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 녹음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조사 대상입니다. 당장 경찰 부르세요. 그때서야 미영은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깨닫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까다로우셔서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치매 노인 모시는 게 쉬운 줄 아세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저를 탓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대고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까다로운 게 아니라 살고 싶었던 겁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할 때 나는 살려고 발버둥 쳤던 거다. 제 말이 공원에 울려 퍼지자 더 이상 며느리는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잔치는 미영을 위한 축하 자리가 아니라 그녀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까발리는 고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구청 사회복지과와 경찰서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집안 사정, 요양원 입소 모의, 인감도장과 서류 위조 문제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며느리 미영은 경찰 조사실에서 밤샘 조사를 받으며 헬쑥해진 얼굴로 나왔고, 아들 준석은 공범으로 지목되어 직장에서도 대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더 이상 저를 요양원 이야기로 협박하지 못했고, 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집안에서 유령처럼 지내며 제 처분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지요. 저는 다시 식탁 상석에 앉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차지했던 그 자리에 이제는 제가 주인이 되어 앉았습니다. 혼자서 싱크대 구석에서 콩나물국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따뜻한 밥상 한가운데에 온전히 저만의 자리가 생긴 것입니다.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달콤하게 씹혔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맛이었고 되찾은 존엄의 맛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며느리의 협박에 굴복해 얌전히 요양원으로 끌려갔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저를 그저 불쌍하고 힘없는 치매 노인으로만 봤다면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하는 노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의 구박의 말을 잃은 노인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악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기록하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제 낡은 라디오와 녹음기는 그 증거이자 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경로잔치는 제 75번째 생일 잔치보다 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태어난 날은 아니었지만 제가 다시 사람 대접을 받으며 세상에 다시 태어난 날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맑은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앉아 곱게 화장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사다 놓은 싸구려 색동저고리는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제가 가장 아끼는 옥색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늘은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날입니다. 50억 보상금 수령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 집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할 계획을 세워두었거든요. 대문 밖에는 제가 부른 모범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어머니 잘못했어요 라고 외치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택시에 올라탄 저는 기사님께 행선지를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호텔로 가주세요. 오늘부터 내 인생은 내가 대접하며 살 거니까. 택시가 미끄러지듯 출발하자 차창 밖으로 익숙한 골목길이 뒤로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바람을 맞았습니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꽃내음이 유난히 향그럽게 느껴졌습니다. 김옥순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갔나요? 사연의 주인공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선택과 판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